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정화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이전에도 기본 이론도 강의 같이 공부했었고,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됐었던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시험에 대비해야 할까를 함께 살펴보게 될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우리가 마련한 구급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그리고 서울시 대비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한번 길러보도록 하죠. 언제나 공부의 시작은 이미 출제된 유형을 확실하게 마스터해서 과연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었고 앞으로 어떤 유형이 출제될까를 예상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2010년도에 출제됐었던 국가직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진행하면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도 한번 다뤄보고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2010년도 국가직에서 출제됐던 문제의 경향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국가직, 지방직은 늘상 출제되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휘, 어법, 그리고 생활영어, 독해 늘상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 거기서 약간 한두 문제가 달라지는 경우만 있을 뿐 거의 문제수가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출제됐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나서 문제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제 비중 및 출제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면 어휘하고 생활영어가 6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영어는 거의 2문항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휘의 경우에도 늘상 나오는 패턴이 두 가지예요. 빈칸을 제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를 형용사면 형용사, 명사면 명사, 동사면 동사 같은 품사끼리 모아서 문맥에 알맞은 어휘를 고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빈칸 추론이라고 얘기하는데 2010년도의 국가직의 경우는 빈칸의 어휘 고르기가 한 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대부분 비슷하게 2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출제되는 유형으로는 밑줄 동의어 고르기. 밑줄이 단어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덩어리, 구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구표현하고 비슷한 건 혹은 단어와 비슷한 표현을 1, 2, 3, 4번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이 3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영어 같은 경우는 늘상 출제되는 포인트가 A, B 대화 중에서 그 A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알맞은 응답을 고르시는 거예요. 이건 말하자면 탭스나 토익에서는 listening comprehension에서 테스트 되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 수험생들도 너무 많고 두 가지 유형의 시험을 치기가 뭐하니까 이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생활영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진행하시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올 법하다라는 것들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유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하고 생활영어가 6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4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도 나오는 패턴이 늘상 정해져 있어요. 밑줄 중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 고르기라는 거는 그 예전에 구토익에서도 있었던 형태고 각 회사 입사 시험에서도 출제되는 형태인데 1, 2, 3, 4 밑줄을 그어놓고 앞뒤를 보고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를 고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2문제가 나올 때도 있는데 10년도의 경우에는 2문항이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영작, 올바른 영작 문법 문제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 한글을 제시하고 한 문장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4개 중에서 올바른 영작을 고르는 문제 유형이 있고 4개 영작을 제시하고 거기서 잘못된 영작 문제를 고르는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10년도의 경우에는 잘못된 영작 고르기 한 문제하고 또 4개 중에서 올바른 영작 고르기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늘상 나오던 패턴대로 출제가 됐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많은 그 괴로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 독해 문항이 10문항이 출제가 돼요. 늘상 10문항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 문제 유형이 조금씩 다를지는 몰라도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주제 찾기 문제예요. 그게 딱 대놓고 주제, 요지, 제목 문제라고 하든지 아니면 빈칸에서 알맞는 내용을 넣는 것이든지 혹은 논리 완성을 하든지 이거 모두가 주제를 고르라는 문제랑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유형이 달라지면 여러분이 살짝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서도 빈칸 추론이라는 건 아무리 내가 주제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그 문맥에 맞게 골라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3문항이 출제가 됐었고
일치, 불일치 문제라는 거는 사실 시간이 많으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시험이라는 건 난이도라는 건 곧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유형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치, 불일치가 많이 출제되는 국가직, 지방직은 여러분이 읽기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항목 하나를 대비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 문제가 세문항이 출제됐다는 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문제? 제목이야 뭐 우리가 그 주제문을 포장한 게 제목이기 때문에 제목이 2문제가 나왔다는 건 전체 주제 파악만 됐었다면, 그리고 그거를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삭제 문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소위 논리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문제 유형인데요. 논리 완성 문제에는 삭제 그리고 삽입, 그 문맥에 맞는 것을 삽입하는 문제가 있고 순서 배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만 해도 이 문제 유형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그 문맥에 필요 없는 문장을 삭제하는 게 한 문제가 나왔었죠. 지금 최근으로 오면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다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아마 공부 진행하시면서 살피실 거예요. 어쨌든 논리에 비약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삭제 문제가 하나 있었고, 지칭 추론이라는 거는 그 문장 내에서 어떤 밑줄을 그어놓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 혹은 그 대명사가 의미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전체 내용을 파악해야 되고 어떤 단어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내용의 흐름을 잘 따라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죠. 그래서 총 10문항이 이런 식의 유형으로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었던 게 2010년도였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퍼센트로 내게 되면은 어휘와 생활영어가 한 30%가 되겠고, 그다음 문법 문제는 20%. 늘상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독해는 한 10문항 정도를 늘상 50%.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얼마나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살펴보기 위해서도 우리 이런 파이로 된 것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그 좋은 그 예측 변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제 문제를 one by one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그리고 내가 혹시 여기에서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처음에, 이것도 순서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유형에 따라서 무슨 책형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래도 대부분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들을 따라서 어휘 문제가 먼저 나오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 어휘가 먼저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나오고 생활영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곤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어휘 문제. 밑줄 동의어 고르기 문제가 나왔었죠. 다음 밑줄 진부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일단은 이 밑줄을 보고 단어를 아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단어가 의외로 문맥에선 다른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살펴보는 거죠. Sarah는 frequently hurts others. Sarah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언제? When she criticized their work. 그들의 일을 막 비난을 할 때. Because, 왜냐하면 she's so outspoken. 너무나 outspoken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speak out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은 사실 outspoken이라는 형태를 유추하기는 어렵지가 않겠죠. speak out이라는 거는 큰 소리로 말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 거침없이 말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outspoken이라는 거는 거침없이 말하는, 노골적으로 말하는 이런 의미니까, 여기서 그럼 이 뜻을 안다 할지라도 1, 2, 3, 4번 중에 아는 의미가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어휘는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3개를 모르면 그건 아예 무조건 찍어야 되는 케이스고, 하나만 모르고 3개를 알면 완벽하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답은 candid였어요. candid라는 것이 바로 솔직한, 거침없이 말하는 이런 의미고요. 이것과 동의어로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여러분이 frank 내지는 straightforward 혹은 direct, 아주 직접적으로 말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candid라는 표현이 이것과 같은 의미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candid라는 거는 숨김없이 이제 카메라에 노출시키는 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몰래카메라라고 우리나라에서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카메라를 candid camera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그냥 모르는 중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는 거. 그렇기 때문에 candid라는 것이 outspoken, 솔직히 말하는, 거침없이 말하는 이런 의미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어가 하나가 있죠. outspoken이 그런 의미인데 반해서 reserved라는 표현은, reserve는 예약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따로 떼어두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reserved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이거는 되게 내성적인, 뭐 shy하다, 굉장히 shy하다, 내지는 말이 없다, reticent하다. 그래서 말이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reserved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의 반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reserved하다는 거는 말이 없고 되게 내성적이고 outspoken과는 같은 맥락, 거의 다른 맥락으로 사용되면 돼요. 그리고 이제 wordy하다라는 거는 장황하다. 굉장히 장황하다. word가 단어이기 때문에 wordy한 거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황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retrospective라는 거는 회상하는, 회고하는 이런 의미예요. retro가 뒤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retrospective는 회상하는, 회고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성적이다라는 reserved가 shy하고 reticent 하는 거고, outspoken 하는 거는 거침없이 말하는 candid, frank, honest 이런 표현, straightforward 이런 식의 관련어들을 그룹핑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휘학습에 있어서 뭐 지금 어휘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어휘학습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따라야 될 하나의 그 팁이 있다면은 내가 외울 수 있는 어휘와 외우기 힘든 어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어휘 그리고 모르는 어휘. 근데 그 비슷한 어휘들끼리를 그룹핑을 하시는 거예요. 그룹핑. 그러면 이걸 그룹핑해서 같이 외우게 되면은 한 단어, 내가 알고 있는 쉬운 단어가 나올 때 같이 딸려 나오게끔 그걸 외우게 되면 그 단어, 모르는 단어가 같이 거기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기억하기 훨씬 좋죠. 그래서 단어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effective한 방법 중에 하나는 그룹핑을 하라. 그래서 요 outspoken과 reserved를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휘이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많이 나왔었던 어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길 바라요. 자, 뭐 이 정도로 하면은 여러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wordy, 장황한, retrospective, 회고하는, 회상하는. 뭐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다.